네, 다음 순서는요. 베고남의 보트 선택 가이드, 선회기 또는 선내기라는 주제로 웨스트마린의 한승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직에서 전국을 떠돌면서 배를 고치고 다니고 있는 유튜버 배 고치는 남자 배고남입니다. 어떤 선주님들은 배고픈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시던데 배고픈 남자 아니고요. 배 고치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주제는 배를 구입하시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배를 고르고 어떤 크기를 사고 어떤 배가 나한테 내 성향에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잘못 사서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시고 판매에도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서 여러 선주님들을 만나 뵙고 정비를 해드리면서 겪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일단 보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한테 어떤 배가 맞느냐라는 그런 명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목적이 안 맞으면 마치 어떤 거에 비교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농을 해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집에 차가 벤틀리나 아니면 포르쉐나 뭐 이런 고급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다가 농기구를 싣고 장화를 싣고 흙발로 농사를 지러 나가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극단적인 배, 비교가 될 수 있는 배 두 장을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배는 바우라이더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바우라이더라고 뭐 영어라서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배 앞쪽까지 사람이 타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트죠. 근데 이런 보트는 말 그대로 진짜 스피드, 레저, 바람을 느끼면서 무리를 달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보트입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 보트는 이제 센터 콘솔이라고 해서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특화된 보트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주로 즐기시는 레저가 낚시라면 좌측에 있는 보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사람이 많이 타고 공간도 있으니까 낚시에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바우라이더 타입의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즐기시면 첫 번째로 파도가 배 위를 넘나들면서 그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파도가 높을 때는 배가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앉아 있는 시트가 마린 시트로 가죽 시트로 깨끗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갑오징어를 잡고 쭈꾸미를 잡고 낚시를 하다 보면 저 시트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시트를 닦다가 집에 못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보트는 센터 콘솔이라고 해서 물이 파도가 배를 위로 덮쳐도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 자체 설계가. 그러면 악천후를 만나도 파도를 높은 걸 만나서 물이 좀 들어와도 게다가 바닥 재질이 그냥 FRP 그냥 그 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도 쉽고 그리고 좌우로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활용도도 굉장히 좋죠. 제가 이렇게 작은 보트 두 개로 일단은 구분을 좀 저어봤는데 사실 조금 더 큰 배로 넘어가면 선택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하실 사항에 나한테 맞는 게 실제로 어떤 보트인지 고르려면 첫 번째는 주로 다니는 명수, 주로 같이 항해하는 크루들, 승객들의 그 인원수를 계산을 먼저 하시고 그 계산하에서 배의 크기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그 비례해 가지고 늘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두 배수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엔진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면 그러면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배까지도 늘어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2배라고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배 말고 적정한 배 크기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종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세일요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격 급하시고 운전을 과격하게 하시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세일요트를 타시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일찍 노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파워보트를 쓰시는 게 맞고요. 세일요트를 구입하시고 그걸 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연의 순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넉넉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어울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분야가 선내기 분야입니다. 선내기 분야라고 하면 엔진이 배 안에 들어있고 배 안에서 추진장치만 외부로 나와 있는 그런 구조를 선내기라고 하고요. 선내기라고 하면 오늘 그 전시장에 보시면 혼다, 머큐리, 야마하, 도하츠 선내기들이 많이 브랜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브랜드들의 그 엔진을 보시면은 다 그 배 바깥에 끝에 그 외부에 달려 있는 엔진을 선외기라고 하죠. 저는 선내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의 용이성은 선외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외기와 선내기를 구분을 해서 어떤 거를 결정을 해서 나한테 더 유리한가를 결정을 하실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중에 어느 바다에서 주로 항해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바닥에 그물이나 닷줄이나 장애물이 많은 서해 바다에서 항해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선내기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도 항구 앞에서 닷줄에 걸려서 고생을 한번 해본 적이 작년 말에 한번 있었죠. 선내기를 쓰고 바다에서 줄에 로프에 감기고 그물에 감기면 그거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대신에 선외기는 엔진을 들어 올리면 물 바깥으로 스크루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라내고 다시 또 항해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 선외기와 선내기 차이점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축거치형하고 제트 방식 추진장치의 차이입니다. 추진장치 차이도 엔진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추진장치가 스크류로 물 바깥에 물 안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인보드 타입 축거치형이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프로펠러와 축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자리에 로프나 그물이 감긴다면 여러분이 저거를 잘라내고 그 자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잠수해서 직접 들어가서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따로 잠수해 줄 수 있는 잠수사분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느 바다에서 항해를 하실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서해라면 이런 경우가 이런 부분에 줄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한 100여 대, 200여 대가 한 항구에서 낚시를 즐기러, 레저를 즐기러 출항을 하시면 새벽에 그 날에 줄걸림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을 때는 한 10%, 적을 때는 한 5% 정도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해경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그만큼 그런 사고가 잦기 때문에 만약에 서해안이나 남해안도 전남권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축계형은 그렇게 크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 바다, 깊은 바다만을 항해하실 거라면 당연히 이런 축계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웃보드 선외기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크류가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Z 방식을 쓰면 줄걸림 사고가 적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줄걸림 사고는 당연히 적죠. 근데 Z 방식에서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자잘한 이물질 그런 것들이 Z 추진 방식 내부로 빨려 들어오게 되면 그 Z 추진 방식의 내부 날개나 아니면 하우징이 마모가 빨리 돼서 정비를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서해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를 바다에 많이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동해안 중국 쪽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먼 바다에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자잘하게 잘려서 빨려 들어가서 그 소형 제트 분사 제트 추진 방식에서는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되기로 하죠. 자, 그다음에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최근에 다시 디젤 엔진 경유값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비슷하죠, 연료값은.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경유하고 휘발유하고는 연료율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화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기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리터당 가격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디젤하고 가솔린하고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연료비가 한 배 이상 듭니다. 휘발유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휘발유의 연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유 엔진을 쓰느냐 휘발유 엔진을 쓰느냐의 차이는 선액이냐 선내기냐를 결정하는데 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액이 중에서도 디젤 엔진이 있지만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휘발유 엔진은 선외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디젤 엔진은 선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탈 것인가, 밑걸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디젤을 쓸 거냐, 가솔린을 쓸 거냐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장점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세상의 모든 기계 장비는 장점만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단점과 장점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디젤 엔진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2배 이상 같은 거리를 항해를 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단순해서 작은 세일 요트에도 쓸 수 있고 아주 큰 60피트, 70피트, 100피트 넘어가는 초호화 요트에도 디젤 엔진을 씁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거나 크거나 큰 단점 없이 엔진이 잘 작동을 하는 엔진이죠. 그래서 대형 보트에도 적용이 되고 아주 작은 소형 요트에도 적용이 될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사실 중요한데요. 연료 공급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휘발유는 주유차가 와가지고 싣고 와서 주유를 못 해줍니다. 국내 마리나 여건상 마리나에서 레저포트에다가 선상에서 해상에서 주유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는 2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가 김포 아라마리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종도 왕산마리나죠. 그 2군데 이외에는 이제 제부마리나 아까 소개해 주셨던 제부마리나에서도 이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 지역 그 3군데 빼놓고는 지방에 내려가면 휘발유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항에 가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디젤을 쓰기 때문에 주유차에 경유를 싣고 와서 넣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주유소들이 꽤 있죠.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연료 공급의 편리함이 장거리 항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원거리로 원정을 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기름 넣을 때 굉장히 그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낚싯배를 선회기 엔진 2개 달고 낚싯배 운용을 하시는 선장님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귀여를 해가지고 처음에 편리함 때문에 선회기를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고 디젤로 바꾸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휘발유 한번 항해 나갈 때마다 한 드럼, 두 드럼 정도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말통을 들고 혼자 다 나르시면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와 가지고 못 해 먹겠다고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말통에다 들통에다 주유소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고 날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 보면 한여름에 항해 준비하다가 기름 넣다가 퍼집니다, 선장님들이. 땀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디젤 엔진도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디젤 엔진은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엔진들은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은 엔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선박에 쓰이고 있는 엔진들은 굉장히 오래된 배들이고 오래된 엔진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한창 달리고 있으면 옆 사람과 대화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물론 이제 가서 시동 끄고 낚시하시면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은 하고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은 엔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때문에 배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축 가라앉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오래된 디젤 엔진은 매연이 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승객들이나 선장님들이 매연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릴 때 매연이 뒤로 뿜어지니까 뭐 상관없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배 뒤에서 소용돌이 쳐서 실내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매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단점이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엔진 가격이 좀 높습니다, 선회기보다. 그거는 엔진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럼 그다음은 가솔린 엔진인데요.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작은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엔진 무게가 가볍고 그다음에 매연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다음에 비교적 낮은 엔진과 수리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의 편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의 위험성이 있는 연료 주입의 불편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1 년에 한두 건씩 폭발 사고가 선박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샜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동을 걸거나 화기를 다루거나 전기적인 스파크가 튀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연비가 낮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한번 나갔다 오면 어떤 분들은 휘발유를 한 2 드럼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름값하고 나가 가지고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값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고기는 사 먹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엔진 출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1000마력, 2000마력, 뭐 몇만 마력까지도 있습니다만 현존하는 선액이 가솔린 엔진들은 대표적인 메이저 브랜드들은 한 400마력이 끝이고요. 그다음에 좀 튜닝된 미국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들도 600마력급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대형선에 달려면 엔진을 2개, 3개, 4개씩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달린 만큼 연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